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제가 지난 주에 식물 권력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제 초조해질 겁니다. 초조해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실수도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이제 망가질 것인지를 참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제목이 지금 필연적인 부채 모래성 붕괴 이렇게 해놨잖아요. 대한민국은 부채 모래성입니다. 부채 모래성이고요. 부채 모래성은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죠. 부채 모래성이 그러니까는 는 영구 주택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건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 모래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이 문제를 천착하는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사실은 모든 문제가 우리가 여기에 사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동산 카르텔이 블랙홀이잖아요. 블랙홀. 부동산이 블랙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잖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이 부채 모래성을 만든 거고요. 그거를 좀 이제 오늘 그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충을 할 겸 해가지고 오늘 지난주 연장선에서 잡았습니다. 자, 이번 방송의 이제 문제 인식을 먼저 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대한민국에는 진짜 사회라는 게 없습니다. 사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없습니다. 사회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이지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삶을 선택한 순간에 그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혼자 살면 되는 거죠. 함께 살면서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예? 사회를 구성해가지고 함께 산다면은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움이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 것은 생존의 보장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는 굉장히 망가져 버렸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집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집안에 사는 우리가 그 식구들은 먹을 것을 나눠 먹는 하나의 이런 관계이고 또 비바람을 함께 피하는 하나의 공간이기도 하고 집이라는 것은요. 아프면 또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을 갖지 않게 해주는 그런 더불어 사는 공간이잖아요. 집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찬바람이 부는 저 집 밖에 허허벌판에 버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홀로 고립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청년층에까지 확산되고 있잖아요. 또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소수만이 아랫목을 차지하는 예? 그런 우리가 집이잖아요. 이거 가짜 집이죠. 함께 살아가는 집이 아니죠. 함께 살아가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함께 살아야 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가 유리하고 생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가 또 행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각자도생이라는 얘기듯이 파편화되고 있죠. 파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복원하는 것이 저는 그 우리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을 비롯해 가지고 사회학 분야의 종사자들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회가 실종됐는데 사실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목소리가 작거든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예? 그분들은 사실 그 사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학문적인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는 이제 매판적 특권층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사대적 그러니까는 이 특권층에서 그러니까 매판적 특권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했는데 원래가 이제 매판성을 띠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자칭 보수들은 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공 영역을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 추구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심지어 그러니까는 국가라는 것을, 예? 자기가 속한 사회를 그러니까는 예국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러니까는 예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익을 넘겨주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층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개념은 없죠. 사회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기대를 걸어야 하는 민주당 역시 굉장히 무능하지요.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회 붕괴에 그러니까 사실 일조에 왔거든요. 일조에 왔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뿌리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정신적 뿌리라고 한다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김대중 정권이 굉장히 우리가 민주주의 어쨌든 간에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는 우리가 이러한 그 타이틀이 붙어 있듯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에서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는 완전히 거덜거덜 나버렸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오늘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처럼 낡은 집이 되어버렸죠. 이게 이제 이 낡은 집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부채모래성이죠. 부채모래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책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번 무너진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이건 근데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죠. 꼭 해야만 되는 우리가 이러한 과제잖아요. 자, 집을 지으려면요, 집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동안에 제가 쭉 얘기했던 겁니다. 집이 우리가 이렇게 붕괴된 이유는요, 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 학생들이 중학교 혹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삶을 선택한 순간부터,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부터 경제와 정치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이었었죠. 그러니까 모든 활동은 사회적 활동이고,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경제활동 역시 사회적 활동이죠. 사회적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낸 것을 나누는, 배분하는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냈어요. 함께 만들어냈으니까는 그걸 배분하는 것도 모두에게 최소한의 그러니까 배분은 일단 할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함께 만들었으니까. 함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일부는 그러니까는 배분받지 못한다면은 못하는 걸 함께 만드는데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부분은 배분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권리. 함께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을 떼어내는 것이 사회 몫인데, 사회 몫을 떼어내는 건데, 이 사회 몫의 가장 출발점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배분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사회 몫을 얼마만큼 떼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 영역의 문제인 것이죠. 정치 영역의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요. 반면에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라는 제도를 채택한 거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일원 일표, 즉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시장만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경제라는 영역만 존재하게 되면요, 돈의 힘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사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집이 될 수가 없죠. 사회라는 것은요. 그렇죠? 예, 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요.
돈의 힘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가 더 쉽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죠. 그렇죠? 그 결과 집은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영역이 건강하게 그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회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가치를 최소화하는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소득이죠. 사회소득인 겁니다. 우리가 혹은 기본소득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소득인 거죠. 이건 권리입니다. 권리. 시혜도 아니고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시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죠. 자기도 함께 기여를 했으니까는 배분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사회 몫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현대 경제라는 것은 현대 경제가 과거 경제와 달리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번영을, 물질적인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화폐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신용화폐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화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금 같은 사실 신뢰에 의해 가지고 그 가치가 보증되는 거죠. 이걸 불안화폐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근데 정부가 뭘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 신뢰는 우리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력이 있어야죠. 내가 그러니까 이 가치를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의 경제력이 있죠. 정부의 경제력이라는 건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모두가 함께 생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사회 몫을 떼어낸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회 몫을 그 떼어낸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사회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 몫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낸 우리가 이 지폐, 신용화폐, 중앙은행이 찍어낸 지폐는 모두가 사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적어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들을 은행의 신용대출을 우리나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국민들 중에서 거의 20% 가까운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못난 것으로 탓으로 돌리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자본들이 쇠뇌시킨 겁니다. 쇠뇌시킨 거예요. 그들의 소위 말해서 앞잡이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 자칭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쇠뇌시킨 거죠. 니네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은행을 이용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쇠뇌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 화폐의 가치를 그러니까 누가 보증을 해준 건데요? 전체 국민이 함께 보증해 준 거거든요. 전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게 가치가 보증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영란은행에 설립할 때 목적을 보게 되면은 공공성과 인민 모두의 혜택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으로 설립했다 돼 있거든요. 예? 공공선이라는 것이 그 사회 구성체 모두의 그러니까 이익 그리고 그 나라 국민 모두의 혜택을 그러니까 촉진시키는데 예? 이걸 만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은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못한다? 은행 시스템을 이용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다가 은행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입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은행들이 돈놀이를 하려면은 금 같은 것을 자기가 발행하는 은행권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금을 그러니까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만큼만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놀이를 충분히 못했죠. 그런데 지폐가 도입되어지면서 이 족쇄가 풀렸죠. 거기다가 뭐냐면 유한 책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굉장히 특혜를 얻었죠. 이렇게 특혜를 준 이유가 뭐냐면 은행 시스템이 그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공공선에 기여를 하라고 해서 이런 특혜를 준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법도 1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 목적 해가지고 말을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그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경제 발전에 그러니까는 이바지하라고 이렇게 만든 목적을 돼 있어요. 예? 돈 많이 벌어라. 이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게 아니라요. 자, 그런 점에서 사회 금융, 사회 신용이죠. 오늘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사회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네?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했고 함께 가치를 만들어냈고 함께 그러니까는 사회 번영, 사회의 경제적인 번영을 그러니까는 만드는 장치를 그러니까는 함께 만들어낸 거잖아요. 화폐도 함께 만들어낸 거잖아요. 화폐를 뭐 누가 혼자서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중에서 일부 국민들은 무슨 뭐 2등 국민입니까? 예? 국민이 아니에요? 왜 그 혜택을 못 누리냐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금융을 제공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닫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만이 국민들은 그러니까는 자신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서. 예? 한 나라의 그러니까 주인은 그러니까 국민이잖아요.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해야죠. 그걸 못하게 되면은 개돼지 취급받는 거죠. 예? 국민이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지금까지 놓치고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1694년 7월 27일 날 왼쪽에 왕의 칙령입니다. 우리나라를 표현한다면 옛날에 왕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 교지를 내린다 그러죠. 교지요.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칙령이요. 차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SC뱅크라고 썼었죠. 예? SC뱅크요. 스탠다드 차터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오래된 은행이 있었잖아요. 제일은행을 인수했었던 그 차터라는 것이 왕이 그러니까 이게 인가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차터라는 게 인가를 왕이 이 은행이라는 것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한테.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왜? 왜 그러냐면 그래요? 은행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정부가 그러니까 보증한 그 지폐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줄 수 없는 거죠. 누구한테만 해줘야 돼요? 공공성과 그 나라 국민들 모두의 그러니까는 혜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만 은행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특혜를 줘야 돼요? 정부가 나서서 모든 국민이 나서서 그걸 특혜를 줘야 되냐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게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박물관에 있는 저거예요.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영국 영란은행 박물관이에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돼 있고 그다음에 공공선을 촉진하는 공공선이라는 게 사회 전체 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benefit of our people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우리 인민들의 혜택을 그러니까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공동왕인 윌리엄과 그러니까는 여왕 그러니까 퀸 메리가 메리가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는 그 설명했다고 의회에다가 설명하면서 이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자, 우리 사회가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사회가 야만화되죠.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하고 소자영업자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약자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립도 시키고 있잖아요. 예? 외국인 노동자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약자와 약자가 싸움을 하는 사회는요, 이건 야만 사회입니다. 야만 사회야.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로마 역사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노예들 데려다 놓고서는 싸움 시키고 동물들처럼 그러니까 개 싸움 시키듯이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특권층들은 자신들의 경제력과 특권을 세습하고 모든 부를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독점을 하다 보니까는 밑에 대다수의 그러니까 다중들은 그러니까는 어려운 속에서 서로가 물고 뜯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약자들끼리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야만 사회죠. 이게 무슨 문명 사회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약자들이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약자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약자를 그러니까 찾아서 그 약자들을 공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든가 이 다양한 약자들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죠. 예?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 상처를 그러니까 그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든 겁니다. 예?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21세기형 룸펜 프롤레타리아라고 제가 표현하지만은 그래서 구구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구구 전위대. 젊은 MZ 세대들 보게 되면은 예? 아주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는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저거를 해소하는 거죠. 이게 야만 사회죠. 예? 야만 사회죠. 강자가 뺏어간 자기들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그러니까 공격해서 자신의 그러니까는 저거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이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야만 사회고 반문명 사회죠. 그만큼 집이 망가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망가졌다는 얘기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요.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부동산이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블랙홀이잖아요. 그걸 나타내주는 통계표예요. 통계표인데 왼쪽은 뭐냐면요. GDP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부가가치잖아요. 예? 근데 1995년이 파란색이고요. 2022년이 주황색입니다. 보게 되면 GDP는 저 27년 동안에 거의 30년 동안에 1725조 원이 증가했어요. 1725조 원. 그런데 부동산 자산은 그 27년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는가 봐보세요. 1경 4,7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1경 4,710조 원. 예? 1,725조 원하고 1경 4,700조 원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거는요. 10배도 넘는 거잖아요. 10배는 안 되지만 10배 가까운 거잖아요. 거의요. 예? 그냥 격차만 보게 되면 1경하고도 그러니까 한 얼마입니까? 한 3,000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러니까 열심히 생산활동을 하고 싶겠어요. 부동산 투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다 가죠. 돈도 부동산으로 가고 사람도 부동산으로 가고 다 부동산 블랙홀이죠. 가게, 기업, 정부 다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 27년간에 부동산 자산이요. 95년도부터 한국은행이 집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거칠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통계적으로 한국은행 낸 건 95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난 27년 외환위기 전부터 해가지고 지난 30년 가까운 기간을 비교하면 이렇다 이거예요. 여기에 저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MZ세대라는 게 20대 30대를 얘기하잖아요. 30살이면 지금 몇 년생입니까? 30살이면은 93년생이잖아요. 예? 이 무렵이잖아요. 이 무렵부터 이런 사회가 전개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싶겠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자, 또 하나 지표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죠. 흔히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이 파란색입니다. 회색이 그러니까는 일본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게 92년도부터니까는 92년이면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는 소위 말해서 자산 거품, 부동산 거품이 붕괴가 된 이후부터 30년 동안이요. 지난 30년이죠.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30년간의 일본의 저거를 딱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게 일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통화량이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통화량이 도는 돈이 그 나라 경제 활동에 필요로 하는 예? 가치를 창출하는 그 나라 경제 활동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다는 거잖아요. 돈이요. 돈이 지금 뭐냐면 경제 활동으로 다 안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일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이 수치가. 예?
돈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0.97에서 0.48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정확하게. 예?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그러니까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으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봐보세요. 1.33에서 0.57이니까는 반토막 더 났죠. 예? 일본을 아주 빠르게 쫓아가고 있잖아요. 예? 일본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러니까는 이게 땀 흘려 일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돈이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앞에서 봤을 때 부동산 이런 자산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부동산을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일보다 크잖아요. 일보다 크잖아. 예? 한국과 일본은 일보다 작은 거의 반토막 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안 가니까는 새로운 먹거리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도 못 만들지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죠. 기껏 만들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업.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일자리 같은 거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자격증 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부동산이 모든 게 블랙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난 30년에 대한민국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이건 가게만 놓고, 아까는 국가 전체고요. 가게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95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계의 그러니까 소득은 930조 원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은 얼마 늘었어요? 7076조 원이 증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경제 속에서는요. 예? 땀 흘려 암만 일해봤죠. 예? 소위 배짱이처럼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그러니까는 잘 사는데 힘 빠지죠.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누가 일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이게 지난 30년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예요. 자, 이거 과거에도 보여줬던 건데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활동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부동산 투기에만 돈이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그런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인물 사회죠. 연못처럼요. 예? 부동산은 하나의 블랙홀이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자산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소득을 벌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럼 사람은 소득 중에서 일부를 소비를 하고 아껴 쓰고 나머지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는 게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쌓이는 거잖아요. 자산이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예?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아예 소득 활동은 안 하고 부동산 투기 활동만 열심히 해가지고 쉽게 자산을 모으잖아요. 예? 과거의 경제학 책에서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소득 중에서 아껴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소비 안 한 것이 쌓인 것이 저축이 쌓인 것이 재산이 되고 자산이 되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니죠. 소득 활동보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부동산 투기 활동하는 게 빨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산은 또 세습이 되어지죠. 세습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사회는 이미 그러니까 신분이 세습되고 있죠. 경제력 신분이요. 이미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나온 통계에 보게 되면요. 부모가 상위 10%일 때 소득 수준이 네? 소득 수준이 부모가 상위 10%에 속할 때 자녀가 상위 10%로 살 확률을 추적해 보니까 한 88%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하위 10%일 때 소득 수준이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88% 나와요. 중간은 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해졌지요. 10년이 더 지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가 세습되는 거예요. 신분이 세습되어지는 겁니다. 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주를 만나면은 예? 그 아들한테 건물이 세습되어지고 또
손주들의 그러니까는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예? 그렇죠?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경제력이, 재력이, 예? 부동산 재력으로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예? 그렇잖아요.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회 중요한 분야에 진출하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같이 또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고급 정보를 서로가 공유해가지고 또 개발 정보를 또 얻어가지고 또 투기를 하고요. 예? 그렇죠? 그 경제력이 소위 교육 수준을 결정을 하고, 그게 또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고, 예?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공직을 그러니까 이 공직을 독점을 하고, 예? 고급 정보를 독점하고 공적 자원을 이런 소위 말해서 사실상 세습제 사회가, 신분 세습제 사회가 오래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립이 되졌고 고착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지만은 민주당 정권에서 더 심화됐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국제경제 환경 탓도 있지만은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예?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자산 증가율, 부동산 자산의 증가율이, 예? 굉장히 높았다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뭐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끔찍합니다. 끔찍해. 소득보다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가 20배가 넘어요. 예? 문재인 정권 속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정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정권 뺏긴 거예요. 분노의 투표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팬데믹 그 어려웠던 2년간은 더 끔찍해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경제가 올스탑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풀린 돈 중에서 한 20%만 그러니까 실물 경제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자산 시장으로 갔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으로요. 예? 부동산 시장으로. 이게 어쨌든 간에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뭐 팬데믹이고 뭐고 간에. 예? 국민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세계 경제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투기 안 한 사람은 벼락거지가 된 거잖아요. 벼락거지가 됐는데 그게 그 분노가 안 생겨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질까? 이 분노가 생기죠. 거기에 아무리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갑니까? 들어옵니까? 국민들의 귀에는 안 들어오죠. 그런 거는요. 대통령이 오히려 뭐라 했었습니까? 국민들하고 그러니까는 이 대담을 하면서, 예? 공중파에 출연해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예? 집권 초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집값은 돌아가야 된다. 집값 부동산 이거 집값 지금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사실 대통령 말을 믿고 부동산 투기 안 했던 사람들은, 예? 결과적으로 손해 본 거잖아요. 손해 본 거잖아요. 자, 또 한편에서 그런 와중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소득 활동자 중에서 전체 한 40% 정도는요. 이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연소득 이하예요. 예? 최저임금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다 알잖아. 근데 1,000만 명은 소득 활동하는 사람이 2,536만 명인데 1,040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연소득을 그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 진짜 허탈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평생 만질 수도 없는 돈을 집값을 그러니까는, 예? 그렇죠? 상위 0.1% 2만 5천 명인데요. 소득 활동자. 이들이 그러니까 총 소득이 한 47조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위 거의 한 30%의 총 소득하고 맞먹어요. 30%면 735만 명인데 2만 5천 명하고 735만 명이 소득이 같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법인은 뭐 더해요. 뭐 법인이 무슨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돈 많이 버는 기업도 있고 하니까는. 예? 법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0.1%는 특별한 법인들이에요. 평균 수입이 1년에 3조 원이 넘어요. 3조 원이. 예? 자, 자산 불평등, 토지 불평등도 굉장히 불평등하죠. 굉장히 불평등해요.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하죠. 그렇죠?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뭡니까요? 임금 노동자라든가, 예? 어디 취업해가지고, 아니면 자영업하는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경제 활동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또 이게 격차가 존재해요. 임금 노동자 1인당 소득 대비해서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을 보게 되면은 40%도 안 돼요.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요.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 문재인 정권 전후에 딱 무너졌어요. 40%도 안 되는 게. 예? 그럼 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임금 노동자 치고 돈이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상위 소수 빼는 건 없잖아요. 예? 자영업자하고 임금 노동자가 90대 초만 하더라도 거의 같았었어요. 예? 거의 같았었어. 예? 근데 이제 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거칠게 된 거죠.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최저임금 안 줘도 되게 해달라.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요. 예?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영업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늘어나죠. 빚이 늘어나는 거죠. 빚이요.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되는 거죠. 예? 1,000조 원이 넘었잖아요. 1,0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악성 대출이 많아요. 혼이 다중채무자라고 그러죠. 여러 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린 사람들 다중채무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예? 은행에서 계속 안 빌려주니까 이금융권도 가고 여기저기서 막 빌리는 거죠. 예?